여성과학기술인들을 또 이렇게 다시 윗셋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뭘 궁금해 하실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까? 뭐 조금 약간은 지금 이렇게 얼굴을 쭉 뵈니까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다들 마음속에 이제 다른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정치를 하나,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그러면 하면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그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그거를 이제 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정치를 하게 됐냐?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1월에 입당을 하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뭐 정치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물리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하고, 연구를 좀 하다가 초전도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연구교수로 연구를 했던 걸 마지막으로 해서 연구는 좀 이제 접어두고 97년에 하기를 했는데요. 한 5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2003년에 와이즈라는, 이게 이제 윗셋 이전에 여학생들을 이제 좀 이공계에 초대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왜 관심이 생겼냐, 이건 좀 이야기가 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조인을 이화여대로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윗셋까지 작년까지 한 12년, 중간에 한 1년, 2년 정도 공백이 다른 일로 있었고요. 그래서 한 총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으로 한 10년 정도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느닷없이 정치권에서 이제 콜이 왔던 겁니다. 어떻게 찾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제 그쪽도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막, 저는 이제 약간 기획정책실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사실은 미래부라는 이 일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가 있고, 거기하고 이제 합을 맞춰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얼굴이 나오는 사람들은 뭐 소장님 아니면 우리 여성과학자들이 사실은 좋은 성과를 내시면 이제 비치기 때문에, 저나 여기서 우리 윗셋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얼굴은 나오지 않는 굉장히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정말로 지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가시화되는 일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예,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오퍼가 왔을 때 제가 이제 고민을 한 이틀 했습니다. 이틀 하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오퍼를 받았는데요.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까, 이유라고 할까, 그거는 정책 사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내지 12년의 세월을 바쳐가지고 정말 창업하듯이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끌어올렸는데, 그걸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변화된 사회에 맞는 모습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더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필요하면 고치고, 필요하면 예산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학기술인 이제 육성지원 정책이 어떻게 굴러갔냐면, 2002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윗셋이라는 이 센터도 그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정부가 이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이 왜 만들어졌냐? 이렇게 보면 예전에 먼저 이제 저보다 훨씬 선배의 여성 과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가 적은 측면도 있기는 한데 여성들을 키우고 또는 여성들이 잘 자랐는데 제대로 또 사회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이 특히 우수한 여학생들이 과학을 좀 너무 어려워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또는 과학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여학생들이 마음속에 어떤 장벽이나 편견 이런 거에 좀 이제 위축되지 않고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뭐 이런 고민들이 다 이제 엮여 있었던 상황인데, 또 그 당시에 이제 97년에 IMF가 오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쭉 일어나면서 국가적으로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좀 이제 빠져나가는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 그랬더니, 이제 쳐다보지 않던 이 큰 여성이라는 인재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좀 우수한 사람들이 좀 마음껏 이공계에서 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이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정책의 연장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고민은 이제 조금 스코프는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여성과학기술인만을 위한 어떤 정책, 근데 여성과학기술인의 정책이 사실은 전체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정책의 그 테두리 안에 같이 있게 되고, 또 과학기술 인력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 과학기술 정책, 우리나라의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의 일의 범위도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범위가 조금 더 이제 넓어졌고,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일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우리 여성과학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이 웃어야 미래가 밝아집니다 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요. 우리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제 만나고 일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그 범위 안에 같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인이 웃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동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험한 바가 아니냐, 그리고 국가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물적인 투자를, 그러니까 물리적인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출연연이나 대학이나 연구시설이나 장비 이런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투자들은 이미 돼서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적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 R&D 예산 안에서 그러면은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이걸 좀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은 국가 R&D가 20조라고 하는데 정작 주요 R&D 연구개발에 쓰이는 돈은 13조. 그 안에 다른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국방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교육 훈련 서비스가 한 2조 가까이 들어있고, 조세 감면, 대기업이나 이제 그런 기업 부설 연구소들이 R&D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조세 감면이 한 3조 정도가 들어있고,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문사회 계열 R&D가 1.3조나 됩니다. 이거를 수치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기초 R&D, 그러니까 국가 R&D의 기초 분야 예산을 보면은 기초 연구가 한 5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국가에서는. 근데 그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또 안에 국립대 교원 인건비가 기초 R&D라고 해요. 신기하죠, 그죠?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초 R&D라고 합니다. 그게 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기타 있고, 또 국방, 기초 국방이 또 조금 또 아까 2.5조 외에 또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복합활동 사업이 거의 0.5조, 5천억이 들어 있습니다. 순수 연구개발에는 2조 정도. 그러면 2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벨상을 못 받아온다고 구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노벨상을 받아올 수 있는 기초 연구는 2조 뿐이라는 겁니다. 좀 황당하죠? 근데 아까 인문사회 R&D가 얼마나 그랬죠? 네. 인문사회 쪽의 R&D나 과학기술의 기초 R&D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제 사실은 이공계 인력들이 연구를 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우리 여성으로 한번 들어가면 좀 심각합니다. 정규직, 출연년만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 출연년의 정규직 신규 고용을 보면 여성을 15%도 안 뽑아주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는. 다 남자를 뽑아요. 그럼 요것만 보면 보통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 여성이 잘하면 뽑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못하냐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비정규직에서는 반반씩 뽑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규직 티오가 막혀 있으니 비정규직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규직으로는 안 뽑는다라는 거죠. 심각하겠죠. 그리고 다른 분야를 봐도 약간 공정한 방식으로 인재 채용을 하게 되면 50% 내지는 50% 넘는 데들 외모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거의 반반씩의 이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공계에서도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만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규직에서만 여성과학자를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 연구기관이 이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냐. 근데 비정규직은 정규직 연구자에 비해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처우는 굉장히 현저히 낮다. 그걸 개선을 해라라고 했더니 개선을 하려니까 비정규직이 5,000명이 넘었습니다. 2011년에 5,200명 가까이 됐는데 이거를 3,800명 수준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나마 있던 계약이 되는 근로계약이 있는 그 직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출연료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기관 연구비 계속 올라갔죠. 거대 연구 기획을 하게 되면 대부분 출연료이 주관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PBS라는 제도를 통해서 엄청난 정부 예산이 추가로 또 갑니다. 그 기초 R&D라고 하는 데서. 연구과제는 많은데 사람을 줄여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됐느냐? 학생 연구원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꾸로. 그래서 3,500명이 안 되던 학생 연구원이 5,300명이 됩니다. 그러니 출연료는 돈은 많이 쓰는데, 연구비는 많이 쓰는데 당연히 연구 성과가 낮겠죠. 왜냐면 학생들은 출연료를 받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비정규직은 그래도 석박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끝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학생 연구생들의 이 분포가 다시 보시면 정규직 안에서는 40대, 50대가 70% 가까이 되고 20, 30대는 진입을 못합니다. 왜? 비정규직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정규직 안에서도 근로계약이 있는 비정규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었고요. 그게 대부분 20, 30대인데 학생, 근로계약도 없는 학생 연구원만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으로 엄청나게 늘어왔습니다. 지난 5년간. 실은 이런 이제 밑에 하부단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학기술 행정을 제대로 해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가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김대중 정부는 IMF를 거치면서 IMF가 아니고 IMF죠. IMF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정부를 이제 정상화시키면서 과학기술이 향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게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과기처라고 있었어요. 부처도 이제 이런 그 지위가 있거든요. 과기처라고 있던 조그만 거를 과기부로 격상을 시켜서 장관을 만듭니다. 처장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 과학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계를 서포트할 수 있는 법과 행정체계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에 이어가서 뭘 했냐면은 이게 법과 행정체계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왜?
왜 한계가 있을까요? 돈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일을 제대로 하려면 돈과 사람이죠. 그죠? 돈을 쥐어야 되고 사람을 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 체계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예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기부총리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예산권을 줍니다. 근데 그 체계가 만들어져서 우리 과기부총리는 딱 2번 하고 끝났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느냐? 과기부는 없어지고 교과부가 돼버렸죠. 교육과 과학을 합쳐버립니다. 이때의 플래닝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육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에서 대학이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학 그리고 박사 이상의 인력은 대학에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대학이 하는 기능을 교육부가 좀 이제 고등교육 중심으로 대학하고 하고 초, 중, 고 이 교육은 지자체로 보내자. 지역교육청들이 다 투표로 이제 선출이 되잖아요. 그걸 합의를 하고 교과부를 만들었는데 교육부의 이기주의로 이 초중고 이게 지역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 교육부는 5년 내내 뭘 했느냐? 대입. 그죠? 우리나라 대입이면 끝장납니다. 그러니 장관이 과기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기는 조용한 동네거든요.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은 시험만 잘못 내도 매번 장관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지요. 그죠? 애 학교 폭력만 일어나도 장관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지요. 모든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교육에 있는데 그 초중고 교육을 떼지 않고는 과학과 교육의 결합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또 다시 요구를 합니다. 과학기술을 좀 독립을 시켜라.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게 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묻혀가지고 이 행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R&D가 제대로 안 되니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있을 거냐.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교육에서 떼내겠다. 독립을 시켰어야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한 창조경제라는 걸로 해가지고 또 없습니다. 지금 과기부가. 그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됐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과기행정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합쳤어도 사실은 이제 장관이나 차관, 이 부처를 통할하는 사람들을 과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세웠으면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ICT에서 다 장관이 됐죠. 최문기 장관, 최양희 장관. 그래서 ICT 전문가들인데 그나마 ICT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계신 게 창조경제 하러 다니셔야 돼서 이제 좀 그것도 어려우시고 그러면은 장관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1차관, 2차관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2차관은 ICT 이거 담당이거든요. 근데 1차관 밑에 창조경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1차관이 처음에 한 번은 과기계에 이제 차관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차관이 기재부에서 날아옵니다. 그러니 과기를 이해하는 행정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과기는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돈은 늘려주는 듯한데 이상하게 줄어들어 있죠.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 제가 이제 이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과기부 독립 필요하다. 과기부라는 게 정말 과학기술이 아니라 온 부처의 산재에 있는 R&D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지금 중복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산업부, 미래부, 뭐 온갖 중기청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뭐 복지부, 농촌진흥청 거기도 AI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부처들이 다 R&D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복성과 그 다음에 그 많은 기획 R&D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총괄과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힘 있는 부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총리 회복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R&D의 예산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부처의 예산을 심의를 하십니다. 근데 예산권은 없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도 기재부로 이게 날아가면 기재부 사무관이 찍찍 그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러니 이런 상황이니 사실은 초과 조정이 안 되는 게 산업부에서 여기다 계획은 넣어놓고 니네가 안 해줘? 그럼 기재부 가서 쑤십니다. 그러면 기재부 사무관이 한 줄만 바꾸면 이 심의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죠. 그 기능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되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R&D를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하고 예산권을 가진 부총리급의 지위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학 또는 뭐 출연연, 그 다음에 기업에 있는 연구소 이 정도가 이공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판이에요. 근데 그걸로만으로는 지금 이제 배출되는 인력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판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 뭐 꼭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점차 이제 극심한 경쟁 체제에서 공유 체제로 조금 넘어가면서 협동조합형의 이제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12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채 5년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 협동조합이라는 체제가 뭐 그냥 일반 사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공계 안에서도 과학기술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연구활동 또는 연구개발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뭐 과학문화활동 여러 가지 섹터에서 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제 제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법이 있어서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정부조직법은 고치면 되는 건데 이건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라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윗셋이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 과학기술 협동조합 지원센터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도 좋은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이제 그 R&D에 적어도 참여한다. 국가 R&D에 참여한다는 건 사실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R&D가 어느 정도는 돼야 그 다음의 성장을 위한 어떤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계속 축적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거기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왜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안전망 아닙니까? 4대 보험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얼핏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연구 과제에 참여를 했었는데 4대 보험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던 경험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부터는 좀 제대로 처우를 받으면서 연구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실 제 개인 경험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온 법인데요. 제가 저희 남편이랑 동갑입니다. 같은 데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그 포스닥을 하고 계속 이제 연구를 했던 거고 저희 남편은 병력 특례를 위해서 석사까지만 하고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4년 더 하고 한 10년 정도가 좀 늦어진 거죠. 그랬는데 지금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뭐 날라오죠. 기대되는 연금 수령액이 얼마냐 이런 거 65세까지 일하면 그 날라오는데 저희 남편은 한 150만 원 가까이를 받는다고 날라와요. 근데 저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논 적이 있느냐? 논 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줌마들도 해줄게 넣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정당하게 사회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일을 했는데 단지 근로계약이 없거나 근로계약을 했었어도 4대 보험을 적용을 안 했거나 그런 그 기간이 거의 10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음에도 또는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근로권에 의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은 제대로 동등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올 봄에 이제 그 출연연의 그 학생 연수생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났어요. 그거 말고, 그게 이제 신문에 난 거고, 그거 말고는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그 학생이 어떤 그 보상을 받느냐를 저희가 좀 추적을 해봤더니, 이 학생이 그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에 산재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산재보험을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산재보험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재활훈련비 그리고 보상금까지 나오는 굉장히 그 좋은 보험입니다. 국가적으로 보장을 하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상이 안 되니 보니까 연구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출연연이나 연구실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 그거에 의해서 들어있는데 이 친구가 든 보험이 뭐냐면 죽으면 1억을 받는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2개 잘린 거는 평가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보는데 출연연에서도 들어주고 UST라는 이 학생을 출연연의 학생을 보내주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들어줘가지고 2,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치료비도 안 된다고 해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연구실에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특히 여성과학기술인들 또는 여학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이 되면, 저도 그랬는데 대학원 과정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이 직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또는 혼자 가구를 독립을 했는데 부모의 그 부양자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 혼자 있으면 지역보험을 들으셔야 돼요. 또는 결혼을 했어도 학생끼리 결혼을 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서 결혼 많이 하잖아요, 연애도 하고. 그러면은 둘 다 보험이 없는 거죠. 국가가 제공하는 그 건강보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역보험을 들거나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런 인식이 적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애라도 낳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험이 없는 가족이 됩니다. 근데 그게 청년계층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요즘 상황에서 중요한 게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이 왜 중요하냐면 대학원을 졸업해도 바로 잡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교수님 연구과제 이제 계속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참여연구원으로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잡을 제대로 구해보겠다고 이제 그 연구실 떠나서 뭐 여러 군데 자기 연구한 걸 발표하고 뭐 알아보러 다니잖아요. 그 과정에 만약에 대학원 때 4대 보험을 들어줘서 고용보험이 됐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만료로 이 사람은 실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훈련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혜택을. 그래서 요렇게 일을 지금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1월에 뭐 입당을 해서 지금 10월 말이니까 한 10개월, 길게 보면 10개월, 또는 당선해서 이제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 게 5월 말부터니까 한 5개월 이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요. 그동안 그 윗셋에서 일을 하던 그 프레임 안에서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조사를 좀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 과기인들이 정말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국가가 투자하는 것이 제대로 또 투자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면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요. 의견은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